살다 보면 먼 이야기 같지만 가깝고 남의 이야기 같지만 바로 내 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들어보시죠. 시댁 식구 5명이 상간녀의 원정 출산을 돕겠다며 해외로 떠났습니다. 화려하게 귀국했지만 그들이 마주한 건 주인이 바뀐 빈 껍데기뿐인 텅 빈 저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멘붕에 빠져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집을 팔았다고? 우린 이제 어디서 자란 말이냐. 이른 아침 바람 끝이 제법 매서워 깃을 여미며 목을 움츠려야 했습니다. 평창동 저택 앞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커다란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계셨는데 닫히지 않은 지퍼 사이로 화려한 실크 스카프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권을 핸드백에 쑤셔 넣으며 고개를 들어 제게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어라. 네가 안 따라가니 차라리 속이 편하다. 그녀는 핸드백을 툭툭 치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차 문틈으로 그의 건조한 목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또 전화질이야? 쓸데없이 설치지 마. 그는 조수석 문을 잡고 상간녀가 타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의 팔짱을 끼며 짐짓 미안한 척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맘에 담아두지 마세요. 제 몸 상태가 이래서 보호자가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그녀는 분홍색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가락으로 불룩한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트렁크 쪽에서 시누이가 고개를 불쑥 내밀며 거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미래의 새언니 곁에는 가족이 있어야지. 집에서 언니 눈치나 보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그녀는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며 긴 머리카락을 캔 젖혔습니다. 저는 그들이 빠뜨린 선글라스를 건넸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안경다리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내밀었죠.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자 시누이가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차에 시동이 걸리고 2대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질 때까지 저는 현관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 그림자가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저는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를 먼저 치웠습니다. 그들이 마신 빈 커피잔에는 립스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행주를 집어들었지만 닦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와의 대화창을 열고 딱 3글자를 적어 보냈습니다. 되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서재로 걸어가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철제 상자에 담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라고 적힌 서류 봉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니 종이 가장자리가 약간 말려 있었습니다. 서명란에는 작년 가을 남편이 썼던 비뚤배뚤한 필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 거실에 새로 산 카펫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그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무릎 무게에 카펫이 눌려 자국이 났었죠.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이 집 명의 다 너한테 넘길게. 당시 저는 아무 말 없이 상간녀가 보낸 이혼할 때까지 기다릴게라는 문자가 떠있는 그의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 종이를 만져보니 종이 질감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서류 가방에 넣고 지퍼를 반쯤 닫았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실의 김 반장님이었습니다. 김 반장님은 관리비 고지서를 내밀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님, 이번 분기관리비가 아직 미납되어서요. 위에 적힌 번호로 연락해도 통받지를 않으시네요. 저는 고지서를 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말했습니다. 내일 경리과 통해서 입금해 드릴게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김 반장님은 고개를 꾸벅 숙이고 돌아서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에는 멸치 육수도 내지 않고 맹물에 소면을 삶아 양념장도 없이 먹었습니다. 켜놓은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고 여주인공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친척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대화방을 나가고 김 변호사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협의서의 법적 효력.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려요. 변호사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당시 공증인도 있었고 녹화 영상도 보관 중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국수는 이미 퉁퉁 불어 식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들러 현금을 좀 찾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단지 내마트에 들러 생수 한 병을 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댁, 바깥 양반 안 보인 지 꽤 됐네. 해외로 출장 가셨어요. 저는 물병 뚜껑을 따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아, 출장 가셨구나.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2층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서재였습니다. 책장에는 그가 골프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하나씩 내려 종이박스에 담았습니다. 책상 맨 아래 칸에는 자물쇠가 채워진 서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작년에 찻상 위에 두고 갔던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상간녀와의 데이트 날짜와 내용이 꼼꼼히 적힌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어 비밀 앨범에 저장한 뒤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고 열쇠는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우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항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건네준 선글라스를 끼고 출발. 새로운 인생 시작이라는 문구를 달았더군요. 사진을 확대해 보니 옆에 서 있는 상간녀의 손에는 스타벅스 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해 폴더에 저장하고 인스타그램을 껐습니다. 다시 드레스룸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이 여전히 옷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복을 꺼내 방진 커버에 넣고 남편의 명품 정장들을 하나씩 꺼내 개어 다른 박스에 담았습니다. 겉에는 처분함이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니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단지의 가로등 불빛을 내려다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동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사촌 언니인 은주 언니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가족의 행복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단톡방에 초대했다는 내용이었죠. 들어가 보니 이미 35명의 친척이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막 동영상을 올린 참이었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이국적인 해외의 거리였고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높이 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좀 봐라. 우리 동네보다 훨씬 좋지? 공기부터가 달달하다니까. 옆에서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 레스토랑 가서 밥 먹자. 인터넷 리뷰 보니까 완전 맛집이래. 영상에는 남편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너희 먼저 가 있어. 난 얘 좀 호텔에서 쉬게 해주고 갈게. 그가 가리킨 얘는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기대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단톡방에 답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왕사모님 정말 복도 많으셔. 해외로 피서도 가시고. 집이 딱 봐도 고급지네. 역시 있는 집은 달라. 시어머니는 득의양양하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어디서 이런 호강을 누리겠어.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은주 언니에게서 개인톡이 왔습니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너만 집에 덩그러니 두고 자기들끼리 신났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편해. 언니는 다시 속 끓이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라고 보냈습니다.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고 다시 단톡방을 봤습니다. 30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아기 침대 사진을 올렸습니다. 분홍색 프레임에 딸랑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큰 손주 주려고 준비한 거다. 어서 손주 안아봤으면 좋겠네. 단톡방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축하드려요. 드디어 할머니 되시네. 침대 너무 예쁘다. 애기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신우이가 하이톤의 음성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우리 조카 태어나면 내가 제일 좋은 장난감 사줄 거야. 우리 오빠가 나한테 사줬던 것보다 더 좋은 걸로. 저는 음성 메시지를 한번 듣고는 텍스트 변환 캡처까지 해서 증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어머니는 해산물 요리가 가득 차려진 식탁 영상을 올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와인잔을 들고 웃으며 건배사를 했습니다. 우리 미래의 손주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아들 사업도 대박나길. 남편이 일어나 시아버지와 잔을 부딪혔고 상간녀는 남편 옆에 앉아 숟가락으로 수프를 조금씩 떠먹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눈치 없이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님은 왜 안 보여요? 시어머니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걔는 집 지켜야지. 몸도 약해서 해외 나오면 적응 못해. 그냥 집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뒤이어 역시 왕 사모님은 생각이 깊으셔. 며느님이 참 철이 들었네. 같은 아부성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스마일 이모티콘 하나를 보내고는 단톡방 알림을 끄고 무음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부재 중이었고 비서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부동산 감정평가서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예상보다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언제 오시나요? 내일 오전에는 들어오십니다. 비서가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내일 오셔서 매각 세부사항 논의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겠다고 전해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니 밖에는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기지 않아 건물 입구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택시 한 대가 멈춰서자 잡아타고 시내의 중개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빗물이 차창을 때리며 바깥 풍경을 뭉개버렸습니다. 창밖을 보며 결혼 전 남편이 이렇게 차를 몰고 신혼집을 보러 가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 집이 이제 우리 보금자리가 될 거야.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그때 그의 말을 떠올리며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남편과의 카톡방을 열어보니 마지막 메시지는 출국 직전 보낸 또 전화질이야 였습니다. 삭제하지도 답장하지도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중개법인에 도착해 미리 연락해둔 박 이사님을 만났습니다. 박 이사님은 서류 양식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사모님, 매각 확정하시면 일단 매물 등록부터 진행하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 정보를 기입하며 말했습니다. 집 보여주는 건 평일 업무 시간 중에만 잡아주세요. 제가 평소엔 집에 없어서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미리 조율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돌려주며 물었습니다. 매수자는 얼마나 빨리 구해질까요? 박 이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워낙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최신식이라 한 달 내에는 거래될 겁니다. 가격만 감정 가대로라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가 덧붙였습니다. 연락은 이 휴대폰 번호로만 주세요. 집 전화 말고 제 개인 번호로요. 저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 건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김 변호사가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놓고 앉자 그가 서류를 밀어주었습니다. 증여 계약에 따른 공증 서류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남편의 서명과 공증사무소의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당시 계약할 때 남편이 이해 제기는 안 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당시엔 아주 협조적이었습니다. 본인이 먼저 공증까지 받자고 했죠. 그래야 부인께서 안심하실 거라고.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손을 떨며 서명하던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획이 삐져나갈 정도로 떨었었죠. 김 변호사가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당시 계약 체결 영상과 본인의 외도 인정 녹취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가지고 계세요. 저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매각건은 중개인과 얘기 잘 되셨습니까? 네, 등록했어요. 한 달 안에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럼 최대한 빨리 명의 이전부터 끝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각할 때 복잡해지지 않아요. 서류만 완벽하면 일주일이면 처리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구청 등기과 예약을 잡아뒀습니다. 같이 가시죠.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별 말씀을요. 의뢰인이신데 확실하게 처리해드려야죠. 사무실을 나와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와 과일을 샀습니다. 신선 코너를 지나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알아? 저기 평창동 빌라 사는 왕신애 있잖아. 남자가 상간녀 데리고 해외로 애 낳으러 갔대. 본처는 집에 팽개쳐두고. 정말? 그 여자 너무 불쌍하다. 재벌가 시집가서 온갖 맘고생 다 하네. 내 말이 그 상간녀가 곧 애 낳는다니까 시댁에서 아주 상전 모시듯 한다더라. 저는 카트를 밀며 그들 옆을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네, 집에 필요한 게 좀 있어서요.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식재료를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작년에 남편이 소파에, 제가 맞은편에, 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이 빌라를 부인인 지은 씨에게 증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김 변호사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자발적인 의사입니다. 증여 후에는 이 집이 지은 씨의 단독 재산이 되며 민준 씨와는 무관해진다는 점 인지하고 계십니까? 압니다. 남편은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영상 속 남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며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끄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바람 안 피울게. 이혼만 하지 마. 진명이 너한테 다 줄게. 제발 이혼녀 딱지만 안 붙게 해줘. 비굴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컴퓨터에 백업하고 USB를 뺐습니다. 화면 구석에 경제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 여성 소비재 기업이 투자를 유치 중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회사 이름을 메모해 두고 뉴스를 껐습니다. 오후에 박 이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내일 오전에 집 보러 오겠다는 손님이 계신데 괜찮으실까요? 오후 3시로 해주세요. 네, 그럼 3시로 조율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에 내일 날짜 오후 3시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은주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내일 오후 3시에 우리 집에 와서 문 좀 열어줘. 부동산에서 사람 온대. 언니는 바로 답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함부로 물건 못 만지게. 내가 딱 지키고 있을게. 고마워. 다음 날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 쿠션을 각 맞춰 놓고 찻상 위 책들도 가지런히 꽂았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TV를 켰습니다. 창업을 다룬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투자자와 당당하게 협상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창업을 꿈꿨었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은주 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손님이 집 보고 아주 마음에 들어해 가격 협상하고 싶다는데 저는 답했습니다. 가격 내고는 없어. 받아들이면 바로 계약 진행한다고 해. 잠시 후 언니가 다시 보냈습니다. 오케이래. 내일 만나서 계약하재. 내일 오전 십시중개법인 사무실에서 보자고 해. 그날 밤 죽을 끓여 젓갈 하나 놓고 대충 저녁을 때웠습니다. TV 소리만 공허하게 울리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며 받지 않았습니다. 3번 울리고 끊기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집 별일 없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저는 답장하지 않고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김 변호사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등기 이전에 제가 준비할 게 뭐죠? 신분증, 인감도장, 증여 계약서 원본, 공증 서류입니다. 내역서는 다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구청 등기과 앞에서 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 다 챙기셨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예약해뒀습니다. 창구 직원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시네요. 김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공증 다 받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직원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이지은님 맞으십니까? 이전 후에는 단독 명의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이어지고 약 30분 뒤 직원이 등기 필증을 건넸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이지은님 단독 소유입니다. 서류에 적힌 제 이름을 만져보니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을 나오자 김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사모님 집입니다. 감사해요, 변호사님. 그동안 애써주셔서. 저는 택시를 타고 중개법인으로 향했습니다. 박 이사님과 매수자 박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점자는 신사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집 매수하려는 박철수입니다. 악수를 나누며 그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은 마음에 드셨나요? 네, 아주 훌륭하더군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오늘 바로 계약하시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박 선생님이 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계약금입니다. 잔금은 등기 넘어오는 대로 바로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표를 박 이사님에게 건넸습니다. 계약금은 일단 부동산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해 주세요. 명의 이전 완전히 끝나면 잔금이랑 같이 받을게요. 박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전 절차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내일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일주일이면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그리고 졸업장과 학위증 같은 중요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가구는 박 선생님과 협의해서 일부는 남겨두고 자잘한 것들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짐 정리가 끝났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창밖에 달을 보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거절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신우이, 남편의 번호도 차례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 언니에게 집 열쇠를 맡겼습니다. 이거 집 열쇠야. 잔금 다 들어오면 박 선생님한테 전해줘. 언니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려고? 그냥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려고. 그래, 계획은 있고 일단 가서 지낼 곳 구하고 창업 준비도 해보려고.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언니. 저는 3년 동안 살았던 저택을 뒤로하고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경비 반장님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십니까? 네, 여행 좀 다녀오려고요.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부산행 KTX 표를 샀습니다. 오후 2시 출발이었습니다. 역사 내 식당에서 비빔밥을 시켜 먹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대합실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목적지가 있겠죠. 제 목적지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오후 2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농과 밭, 아파트 단지들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휴대폰을 켜자 은행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된 내역이었습니다. 꽤 큰 액수였습니다.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결혼식 날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평생 너만 사랑하고 아껴줄게라고 맹세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말은 농담보다 못한 헛소리가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니까요. 눈을 뜨니 창밖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예약해둔 해운대 근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서니 아담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녀의 시대, 에라라는 여성 소비재 기업을 검색했습니다. 2040 여성을 타깃으로 한 스킨케어와 색조 브랜드로 현재 시리즈 B 투자를 유치 중이었습니다. 회사 주소와 대표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내일 당장 찾아가 투자 제안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센텀시티에 있는 그녀의 시대 본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세련된 공유 오피스 건물에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약속 여부를 물었습니다. 약속은 안 했지만 투자 건으로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직원이 난처해하다가 안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지은님, 최 대표님이 들어오시랍니다. 최 대표님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포니테일 머리에 단정한 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그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습니다. 제 투자 제안서입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죠. 최 대표는 서류를 받아 훑어보았습니다. 10분 정도 지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20억 원입니다. 최 대표가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이번 라운드 목표가 30억인데 혼자서 20억을 태우시겠다고요? 그럼 최대 주주가 되시는 건데. 네, 확신이 있습니다. 대표님의 능력과 회사의 비전을 믿습니다. 이전에도 투자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시장 분석은 철저히 했습니다. 귀사의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이 뜨겁고 재구매율도 높더군요. 무엇보다 팀원들의 전문성이 돋보였습니다. 최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생산 라인 확장이랑 마케팅 비용이 절실했던 참이었습니다. 진지하게 투자 의향이 있으시다면 세부 사항을 논의해 보시죠. 우리는 지분 배분, 이사회 의석, 자금 운용 계획 등을 3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최 대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일주일 뒤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가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건물을 나오니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해운대 바닷가를 걸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 모든 게 희망차 보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비난 섞인 문자들도 가득했습니다. 집을 팔아. 내가 미쳤구나. 당장 집 내놓지 않으면 가만 안 둬. 악독한 년. 우리 가족이 너한테 뭘 그리 잘못했니? 저는 피식 웃으며 문자들을 삭제하고 그들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서 잠시 푼 뒤 다시 확실하게 영구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원히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겁니다. 오후에는 마린시티 쪽에 있는 오피스텔을 보러 갔습니다. 채광이 좋고 바다 뷰가 멋진 곳이었습니다. 마음에 쏙 들어 그 자리에서 전액 현금으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중개인이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정말 시원시원하시네요. 마음에 들면 사야죠. 가구 단지에 가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주문하고 내일 배송 예약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식 투자 계약을 맺고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저는 최대 주주로서 이사회에 합류했고 마케팅과 영업 총괄 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최 대표와 함께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회사를 키워봅시다. 최 대표의 말에 저는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네, 업계 최고로 만들어봐요. 매일이 전쟁 같았지만 즐거웠습니다. 회의, 보고서 검토, 클라이언트 미팅, 한 달 뒤 출시한 신제품 앰플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론칭 행사에서 저는 주주 대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그녀의 시대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돕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첫날 매출 10억 돌파, 회사 가치는 수직 상승했습니다. 최 대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이사님은 우리 회사의 복덩이예요. 퇴근 후 새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에 우리 회사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비재 기업, 그녀의 시대, 신제품 돌풍, 이지은, 이사, 공격적 투자로 성장 견인. 화면 속 제 모습은 재벌가 며느리로 숨죽여 살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은주 언니에게 톡을 보냈습니다. 나 뉴스 나왔어. 봤어? 봤지. 진짜 멋지다 내 동생. 자랑스러워. 고마워. 시간 되면 부산 놀러와. 내가 풀코스로 쏠게. 다음 날 출근했는데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로비에 왕민준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남편분이라시면서.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안 만납니다. 돌려보내세요.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안 가시겠답니다. 꼭 만나야겠다고 고함을 지르셔서.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비에 난동 부리는 남자 하나 있을 겁니다. 끌어내세요. 다시는 출입 못하게 하시고요. 얼마 안 있어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보안팀이 조치했습니다. 밖으로 쫓겨나셨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나 시험이다. 당장 집 내놔라. 우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안 그러면 회사 찾아가서 1인 시위라도 할 거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집은 당신 아들이 자발적으로 저한테 준 겁니다. 당신들이 어디서 자든 저랑 상관없어요. 답장을 보내고 그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오후에 최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이사님, 아까 로비 일 괜찮으세요? 전 남편이에요. 좀 찌질하게 구네요. 다 해결됐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면 말해요. 회사 법무팀 붙여줄 테니까. 고마워요, 대표님. 며칠 뒤 낯선 여자의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쪽 남편이랑 같이 있던 여자예요. 수민이라고. 무슨 일이시죠? 저 얼마 전에 아들 낳았는데요. 민준 씨가 우릴 버렸어요. 돈 없다고 알아서 살라고. 저 혼자 애 데리고 갈 데가 없어서요.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지금 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도 결국 남편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니까요. 돈은 못 드립니다. 대신 일자리는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인사팀에 연락해 지방물류센터 사무보조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말에 은주 언니가 부산에 왔습니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 열차도 타고 맛있는 회도 먹었습니다. 너 얼굴이 확 폈다. 예전엔 늘 주눅 들어 있더니 언니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응, 내 힘으로 서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언니를 배웅하고 돌아와 인터넷을 보니 기가 막힌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재벌 2세의 몰락, 처자식 버리고 떠났다. 노숙자 신세 전락. 전 남편이 허름한 옷을 입고 길가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쌤통이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의 일 같았습니다. 1년 뒤 회사는 더욱 성장해 기업 가치일 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도 경제 매거진 표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혼녀에서 수천억 자산가로 이지은의 인생 역전. 잡지를 보고 많은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비밀 앨범에 저장해둔 불륜 증거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과거의 찌꺼기를 더 이상 안고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반년 후 코스닥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경쟁사의 악의적인 루머 유포로 위기도 있었지만 정면 돌파로 팩트 체크를 하고 품질 데이터를 공개하며 이겨냈습니다. 상장 당일 주가는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해 상한가를 쳤습니다. 최 대표와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파티에서 최 대표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이 이사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결과죠. 집에 돌아와 씻고 누우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수민 씨였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도 건강해요. 은혜 잊지 않을게요. 열심히 사세요. 짧게 답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의 시어머니는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시누이는 공장 기숙사에 들어갔다더군요. 전 남편은 여전히 일용직을 전전한다고 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글로벌 경제 포럼 참석차 싱가포르에 갔다가 이진우 대표를 만났습니다. IT 기업 CEO인 그는 스마트하고 젠틀했습니다. 대화가 잘 통했고 귀국 후에도 종종 만났습니다. 그가 호감을 표현했지만 저는 아직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시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림 좋아하신다면서요? 다시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요. 그날 집까지 데려다주며 그가 말했습니다. 상처 있는 거 알아요. 기다릴게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옛집을 샀던 박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이사님, 아니 이젠 대표님인가? 하하, 제가 여성 창업 지원 재단을 만들었는데 홍보대사를 좀 맡아주십사 하고 왔습니다. 뜻깊은 일이라 수락했습니다. 저는 사비 10억을 기부하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시골 지역을 돌며 여성 창업자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재단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비에 젖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난 시누이에게 저는 돈 대신 재봉기술 교육과정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돈으로 주는 건 이게 마지막 호의야. 기술 배워서 네 힘으로 벌어.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고마워, 언니, 아니 이사님 하고 울먹였습니다. 전 남편 민준 씨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말끔해진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나 공장에서 기술 배워서 반장 됐어. 아들도 내가 키워. 예전에 정말 미안했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아들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 저는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완전히 풀린 느낌이었습니다. 진우 씨와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제가 지방 출장을 갈 때마다 운전을 자처했고 창업교육 현장에서 봉사도 함께했습니다. 시누이가 일하는 봉제 공장에도 같이 갔습니다. 시누이는 이제 제법 숙련공이 되어 있었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저 다음 달에 정직원 돼요.
그래, 장하다. 어느 봄날 진우 씨가 프러포즈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거실 가득 흰 장미꽃을 깔아놓고 반지를 건넸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제주도의 작은 야외 정원에서 올렸습니다. 은주 언니가 부케를 받아주었고 신우이가 직접 만든 앞치마 세트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하객석 구석에는 전 남편이 아들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쭈뼛거리며 다가와 꽃 한 송이를 내밀었습니다. 이모, 아니 아줌마, 결혼 축하해요. 아빠가 전해드리래요. 아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멀리서 목례를 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밤바다를 걸으며 진우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더 많은 사람 도우면서 살자.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등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버림받은 며느리에서 기업가로,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멘토로.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음을 이제는 압니다.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